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고 경찰도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각 기관의 조사가 이번 사건의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은 물론 서울시 내부 방임 의혹, 사전 보고 논란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수사팀을 부각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여 명이 줄면서 넉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6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4.3%까지 올라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7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붓 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빠져나갈 경우 재정 타격을 우려한 대학들에 이어서 주 정부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자 결국 물러섰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고환석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종로경찰서입니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소환했는데요.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반쯤까지 3시간 반가량 진행됐는데요.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직전인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시장 공간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는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지요.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1시 39분이요? 오후 1시 39분인가요?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경찰은 이번 조사는 전사 사건에 관한 것이라며 고 전 실장을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추행이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들. 이후 박 전 시장의 주변 다른 인물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망 경위 못지않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느냐도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 전 실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앞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고소 당일 박 전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되물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이때에는 고소인인 전직 비서 A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1시간 전쯤인 지난 8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특보는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고 보고한 것 아니며 다만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어서 박 전 시장에게 지피는 일이 없느냐 물어봤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그날 밤 9시쯤 본관에서 임특보 등 최측근 몇 명과 비공식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날 오전 실종 직전에는 고 전 시장을 공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 전 시장은 이때 임특보가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경찰이 고소 사실을 청와대에 알렸다는 내용만 확인됐고 관련 내용이 박 전 시장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기로 하고 통신 영장 등도 신청해 통화 내역 분석에도 나선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누리꾼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A씨에 대한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수사팀 한 개 팀을 지원받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 측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이라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은 실제 고소장이 아니고 문건에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는데요. 사이버수사 전문 요원들을 투입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작성 유포된 가짜 고소장이나 악성 비방글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연결식을 치른 지 이틀 만에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조사단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도 여성단체 등과 협의합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인 만큼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의 그런 방향 그리고 조사의 구체적인 사안 이런 것은 판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단이 밝혀야 할 의혹은 한둘이 아닙니다.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부터 성추행 피해 호소가 조직 내에서 묵살됐다는 의혹, 비서직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까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줄곧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되긴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또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소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영혼 없는 반성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대표는 고인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어렵다며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고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했지만 진정성 없는 대리사과란 지적이 나오면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도 뒤늦게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SNS를 통해 피해 고소인과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모든 기관과 개인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통합당에서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당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통합당은 이해찬 대표의 뒤늦은 사과는 여론에 등 떠밀린 사과라며 진상규명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들끓는 여론에 못 견뎌서 영혼 없이 반성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후보를 민주당은 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등 중대잘못으로 열리는 보궐선거에는 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당원을 개정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게 반성하는 당의 태도냐며 한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서울시의 진상규명 역할을 넘긴 건 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중심의 정무 라인이나 비서실이 은폐라든지 방조한 그런 제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조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서울시는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 통합당은 청문회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경찰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이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자회견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고소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경찰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 시장 의혹 관련 경찰 관계자 출석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정부 여당은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각계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과와 지지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고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정도만 알려졌던 때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위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이 있죠.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예. 첫 입장문 내신 게 이제 지난 9일이었는데 10일자로 내셨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네. 15일이니까 이제 닷새 엿새 정도 지난 건데 유 의원님 발언이 사실 당시 정치권은 물론 공적 영역에서 나온 첫 피해자 이 지지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그 글을 꼭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많이 놀랐습니다. 예. 존경해오던 분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와 또 여당 어떤 권력자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 피해자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고 있지는 않을지 좀 고립감을 느끼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들을 했고 예. 저는 이 평소에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이런 공적 영역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예. 먼저 나서서 상처가 커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입장문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글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문을 쟁점화했다든가 고인에 대한 조문을 가지 않는 게 또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다르다.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건이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과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는 것이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좀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되 너무 서로를 이렇게 비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좀 심상정 대표가 어제죠. 어제 이제 유호정 의원하고 정혜영 의원, 이 당내 두 의원의 조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들 또 시민들의 추모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을 짚어야 하는데요. 예. 심상정 대표는 조문 거부 자체에 대해 사과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와 장혜영 의원의 말이 혹시라도 추모의 마음을 가진 그분들께 이제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를 하겠다 이런 말로 하셨고요. 사실 심 대표는 저나 누구든 정의당의 누구든 의원의 어떤 행동이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시지 않으시고요. 예. 네, 사실 정의당 구조상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오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신상정 대표하고는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나눴고 여전히 저희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들을 풀었습니다. 네, 오해가 있었던 걸 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내에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당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탈당계를 제출한 당원들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로 당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정의당이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전 이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그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4년 동안 성추행이 계속됐고 또 주변에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이제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을 했는데 기자회견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피해자분의 심경이 도대체 어땠을지 좀 보는 내내 지금도 조금 울컥하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미투에도 좀 변하는 게 없다는 그런 사실이 많은 분들께 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성폭력 근절, 이제 성폭력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떤 미온적인 처벌이나 제 식구 감싸기 등에 대해서 단호히 이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 입장문을 냈을 때처럼 변함없이 피해자의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류정 의원이 맡은 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네, 이번 달 안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이제 동의 여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이제 뭐 강간죄 개정연대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중앙당 여성본부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 이 수사 상황이 서울시장에 전달돼서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가 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추가 수사가 지금 불가능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민간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나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실규명에 큰 걸음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저는 조사단 구성을 환영하고요. 진상조사단이니만큼 모든 진상을 이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뭐 방조나 방임 역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그런 단체와 면밀하게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피해자 보호 그리고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상규명을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상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지금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각 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차원의 이제 진상조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통합당은 이제 좀 더 진상조사를 위해서 뭐 국정조사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서울시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 이제 여성본부의 입장을 이제 당론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본부의 요구를 당론으로 받아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죠?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방향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이제 서울시 등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 잠시만요. 제가 말이 좀 지금 아까 약간 울컥한 뒤로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여서 서울시에서 그리고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저 이제 좀 개인의 견해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민주당 등에서 어떤 사과를 내고
근데 다만 이제 당 내에서는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네. 더 이상 어떤 개인의 일탈로 이제 권력자의 어떤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예. 이제 구조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성추행 사건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미투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회의 오랜 이 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혐오가 예.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온적인 처벌 그리고 가해자 감싸기 이런 태도들이 피해자의 입을 막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해자 감싸기라고 하면 이번도 고소인 측이 그동안 주위에 상관한테 상급자한테도 계속해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예. 소위 말하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 예를 들면 꽃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다움이라든지 피해자를 또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고소인이 요구를 하고 있는 좀 뭐 사과라든가 진상 규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인 사과를 내놨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정리를 하면은 지금 고소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하고 통절히 사과한다. 다만 당 차원의 진상 조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공식 사과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예. 더 이상 지금 벌써 세 명이지 않습니까? 그 광역시도단체장에서. 예.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당 내에서 좀 변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일동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고요. 역시 당 소속의 지자체장을 포함해서 성비위를 일제히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같이 행동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든 함께할 의사가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이제 여성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될 문제다. 예. 예. 이번 사건에 이제 이해찬 대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뭐 피해자의 주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이 맞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좀 제각각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처음이라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특히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다움이나 이런 고립감,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의 편에서 서기로 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저는 피해자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예.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그 고소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차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직접 2차 가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명백한 2차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가해죠. 네, 예. 가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행태가 바로 박원순 시장님을 모욕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한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신상을 캐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가해 전이 중단돼야 되겠죠. 예, 이 피해자 분이 호소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리에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0만이 넘는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했다. 네. 이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그 상황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네, 사실은 과거에 저도 회사를 다녔을 때 예. 성희롱 피해를 저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사회초년생이었고 예. 이것도 사회생활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무슨 말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회사에 있던 이제 저보다 뒤에 입사한 후배가 똑같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증언을 부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침묵해서 이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이 겪은 것 같아서 그때 미안하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내가 모든 증언을 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까요? 예,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죠. 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이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다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2차 가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도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뭐 이제 감수성 교육일 수도 있고 혹은 2차 뭐 피해 방지법이라든지 어떤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기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정의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같은 저기 나옵니다. 제가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앞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성본부의 입장이 이거군요.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관계자의 사건 개입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이런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의 사건 개입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지 또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상조사가 있어야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렇게 그저 넘어오기만 했던 이 피해들을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침묵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겠다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통합당도 뭐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빨리 박원순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본인들의 의견으로도 공소권 없음을 결론 내겠다고 하니까 사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 여부, 또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할 걸로 봅니다. 네, 일단 뭐 서울시 진상조사단과 조사단이 꾸려진 것과 상관없이 특별 검찰, 검찰로 사건을 넘겨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뭐 어떤 이 조문을 뭐 정쟁화하지 않느냐 하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정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진상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 후에 이제 논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지 않으면 청문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다음에 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류호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업계나 비정규직 여성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도 그런 일정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요.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요. 게임업계 사상검증 관련해서 이제 일터에서 사상검증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아까 말씀하셨던 2차 가해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힘주어서 좀 강조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정의당은 5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비동의 강간죄를 약속을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도를 또 개선을 해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처럼 권력자의 위계를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형벌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길에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 고소인 측이 다음 주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고소인이 지금 뭐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고소인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공수처는 출범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이 되는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가는 연내 출범도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무실이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됐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겁니다. 검사를 추천하고 수사관을 임명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할 공수처장을 임명은커녕 추천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관련 후속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간신히 국회 개원식과 임시국회 일정 등에 합의했지만 공수처 출범은 여전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공직자의 위법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통합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권한을 비교섭단체 야당에 넘기는 방안까지 꺼내고 있지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놓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꿈쩍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야당 교섭단체에게 주어진 거부권, 비토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하고,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저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공수처 출범은 연내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원래 예정됐던 현장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회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사상 처음 0%대에 진입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17%포인트 하락한 0.8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취급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봐야 전 국민 가운데 고작 2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 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 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 시가 123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체 국민 가운데 단 20명입니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 3천 명 가운데 고작 0.005%에 해당합니다. 2주택 이하 개인 가운데 과표 94억 원을 초과한 경우 3%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경우 2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 시가 8억 원에서 12.2억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이나 됩니다. 바로 윗구간인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포함하면 종부세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이나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구간의 세율 인상은 0.1%포인트에서 최대 0.7%포인트입니다. 결국 6%라는 숫자에만 집중한 세금 폭탄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최고세율은 상징성만 있을 뿐 전체적인 종부세 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세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표 구간을 지금의 6개에서 7개로 세분화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12억에서 50억 사이가 구간이 너무 넓다. 12억에서 20억 사이 구간을 새로 하나 만들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효 세금을 올리는 데는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투기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준다며 최고세율 6%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듯이 알린 정부 여당도 편승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부풀리기 위한 일종의 선전 효과를 노렸던 셈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부동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주택 공급은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만큼 범정부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하자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정부가 팔걷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착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을 지으려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대해선 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77만 호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홍성욱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TV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 시장의 적법한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TV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이 역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상고심 쟁점 역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사건을 2부에 배당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 합의체에 올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지만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는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내년 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선거는 이미 대선 전초전 수준이 됐습니다. 내일 선고될 이재명 경기지사의 운명에 따라 전초전을 뛰어넘는 준대선급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법원을 향하는 이유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내년 봄 대선 전초전의 서막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열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 뒤 오 전 시장이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자신의 직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석 달 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지속됐다는 비서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찰 수사가 착수된 이유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박 시장이 쌓아왔던 이력을 강조하며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다 연결식이 끝난 뒤에야 공식 사과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5일 동안 치러진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고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뒤였습니다. 조문을 거부한 통합당은 박 시장이 사망한 날 바로 정치적 목표를 확실히 했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내년 재보궐선거의 판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미 대선 전초전 성격을 충분히 갖췄는데 경기지사 선거까지 하게 될 경우 전초전이 아니라 준대선급 선거가 됩니다. 인구수로만 따져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이낙연 의원과 함께 여당의 확실한 대선 주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도 정치권에 큰 관심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180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며 민주당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러기 힘든 상황입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살해 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 가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는 저희로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이거는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정말 두 번 울리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고인이 굉장히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도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같은 항소심 판결에 검찰은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체육계 단체와 공공기관 등 3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등은 폭력 문제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 처리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실제로는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20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역 강화 국가를 두 곳 더 지정하는 등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공항 입국장에는 아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에서 도착한 승객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터미널 한쪽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를 기다렸다가 공항을 떠나고 있는데요. 자택과 시설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고 자가용이나 전용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서울,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개 지자체가 입국장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이용객이 97% 정도 줄어들어 제1터미널 입국장 6곳 가운데 2곳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해외 유입 확진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28명으로 지역사회 감염자 11명의 2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이라크 14명, 카자흐스탄 3명 등 아시아와 미주 지역 출신이 많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금까지 1,919명에 달하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례보다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특히 오늘까지 20일째 해외 유입 확진자가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해외 감염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 감염 수를 웃도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추세고 인도와 중남미에서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만큼 해외 감염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그제인 13일부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등 4개국에 오늘 2곳이 더 추가됐습니다. 당국은 외교 문제를 이유로 2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낮아지고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은 일시 중지됩니다. 한편 부산항으로 입항한 투발 국적 원양어선 선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새로 승선하는 선원이 있다면 검역을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확보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등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의 격리시설이 모자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 등 난관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최근 2달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5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68%가량 늘었는데 이번 달에는 보름 만에 지난달 규모를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해외 유입 확진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전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선원 확진자가 는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검역 또는 격리 상태에서 발견되고 문제는 외국인 등 국내에 머물 곳이 없는 입국자들을 격리할 임시생활시설이 환자 증가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전국에 8곳, 3천여 개 객실 가운데 500개 남짓 남았는데 하루 평균 입소 인원 200여 명을 고려하면 포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날마다 수십 명이 퇴소하고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들도 있다고 하지만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을 잘 유지하는 게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과 여수 등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을 두고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터라 보건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고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일자리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숙박음식부와 도소매,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도 감소했습니다.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5만 2천 명이 줄었는데 4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넉 달 연속 취업자가 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에서 2010년 1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특히 수출 부진이 계속되며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아무래도 그 자동차라든가 트레일러 제조 부문 쪽의 감소폭 확대가 아마 주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숙박 음식과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며 임시 일용직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됐고 자영업자의 고용 부진도 여전했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과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달 17만 명이 줄며 5달 연속 쪼그라들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디다는 점은 마음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실업자 수는 9만 1,000명 늘어난 122만 8천 명,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3%였습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3차 추경 후 57만 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청년 등 취약계층에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기업과 가게가 대출로 자금을 대거 확보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한 달 사이에 또 역대 최대폭으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의 통화량은 3,053조 9천억 원으로 4월보다 1.2%, 3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35조 원이 넘는 5월 증가액은 198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4월 34조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12일 막을 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259억 원 규모의 비대면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행사로 온라인 기획전과 TV 홈쇼핑 등에서 상품 만여 개가 팔려 259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시장 매출액은 동행세일 이전인 지난달 19일부터 25일과 비교해 하루 평균 10.7% 늘었고 고객 수도 12.1%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발표 이후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아직까지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이 인수계약 진행을 위해서 선행 조건을 완결하라고 이스타 측에 최후 통첩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인수에 나서느냐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느냐 결정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 측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주항공의 대승적 결단이냐 아니면 계약 파기냐 뿐입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내건 선행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 타이 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와 미지급금 1,700억 원입니다. 지급보증 문제는 사실상 해소돼 남은 건 미지급금 해결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의 고통 분담과 관계사 협상 등으로 미지급금 규모를 1,000억 원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의 최후 통첩 조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인수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1,700억 원이 있지만 제주항공은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통첩 시한이 끝나더라도 바로 계약이 자동 파기되는 건 아니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M&A가 성사가 안 되게 되면 제주항공은 이제 계약금 115억을 손해보고 나가는 것이 되지만 사실은 그 이스타항공은 지금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수라는 대승적 결단을 하게 되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모회사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1,600여 명의 실직자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해 제주항공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1차 임상시험 결과 실험 대상자 전원이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대규모 3상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연내 백신 개발이 가능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모더나사가 미국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시험 결과를 의학저널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에 내놓은 시험 결과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정식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They're phase 1 studies, but it's a good first step. It looks as though the vaccine generated a vigorous immune response. 모더나는 임상 결과 참가자 45명 전원이 안전하게 항체를 형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양에 따라 15명씩 3개 집단으로 나눠 28일 간격으로 2차례 백신을 접종했는데 약물을 많이 투여할수록 항체 반응이 높았으며 일부에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많은 양을 투여할 경우 절반 이상이 피로감이나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모더나 측은 설명했습니다. 모더나사는 5월부터 이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3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르면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we're pretty cautiously optimistic that at the end of the year, beginning of this coming 2021,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으며 모더나 외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의 시노백 등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다른 백신 개발 업체들 역시 8월부터 10월 사이 3상 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백신이 출시되면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회 접종 분량을 생산하고 내년 말까지는 12억 회 분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던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이른바 깔따구류 유충으로 확인된 벌레가 잇따라 나와서 주민들의 불안,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수돗물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 또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염형철 이사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같은 지역에서 1년도 되지 않아 수돗물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크겠어요. 예,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12건의 지금 사례가 발견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인천 서구의 맘카페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 60여 건 정도쯤이 이미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대충 인천 서구의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등 4개 동 이상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게 이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들인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금 저 유충이요, 방금 그 수돗물 필터지 안에서 발견된 저 유충이 깔따구류 유충으로 알려졌는데 인체에 유해함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보고된 게 있습니까? 인체에 유해한 걸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네. 다만 이렇게 깔따구 같은 유충까지 그 수돗물에서 확인될 정도라면은 다른 형태의 오염이나 어떤 위해가 없을지에 대해서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떤 오염의 지표로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 걸로. 예. 그렇군요. 아직 유해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렇다고 또 지금 무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구충제를 좀 먹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충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일단 이제 깔따구가 인체 내에서 생존하는 기생충은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혹여라도 몸 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번식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구충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그 깔따구까지 나올 정도면 다른 형태의 오염이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될 테고 예. 그래서 이제 인천시에서도 지금
생수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뭐 구충제 얘기까지 나오는 건 사실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깔따구류 유충이요, 환경 오염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 동물로 알려져 있어서 4급수 정도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데도 어디선가 오염 물질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깔따구가 4급수나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많이 번식을 합니다만은 깨끗한 물에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4급수라는 것은 하천수를 평가하는 기준이지 당연히 수돗물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수돗물은 1급수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정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따구가 살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나와서도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수돗물 관리를 실패한 것이고 문제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일단은 그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한번 걸으니까요. 거기서 지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정수장에서 깔따구가 번식해가지고 그것이 수도 관로를 통해서 온 경우와 다른 하나는 관로에서 관로 안에서 증식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체한 과정 안에 야외에 적치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것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천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근래에 관로 공사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정수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수장에서도 지금 확인을 일단 한 것은 활성탄 활성탄으로 물에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는 장치가 있거든요. 활성탄 여과지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정수장에 있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증식을 했고 이것이 가정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하면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후염소 처리 과정에서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발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운영 과정이 부족함이 있었다. 분명 운영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활성탄이라고 하는 게 그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색이나 냄새를 제거하는 건데 이걸 여과하는 여과지에서 유충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조치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여과지를 사용하는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 그 과정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는데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가지고 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망 안에는 아직도 깔따구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을 퇴수하는 과정, 그러니까 물을 관로 안에 있는 물을 다 빼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과정이 지난해의 적수 사태도 보면은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신뢰를 신뢰를 확보하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퇴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병물로 공급하는 것을 또 음용해야 되니까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겠죠. 지금 인천시에서는 활성탄 여과지 사용 중단하는 것 외에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활성탄 여과지에서 깔따구가 번식했을 걸로 보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인에 대해서 더 파악하는 절차도 거쳐야 될 테고 그리고 지금 관로 안에 물을 빼내는 그런 절차도 필요할 테고 주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그런 절차 등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만 해서는 그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덜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정부가 취한 조치는
현장 조정관이라고 해서 예. 환경부의 한강위협청장이 직접 조정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등이 다 동원이 돼서 지금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든지 또 주민단체 등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대한 공개나 참여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난해 5월에 인천에서는 붉은 수돗물 사태도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인천시의 안일한 대응도 좀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긴급 상황 점검 회의가 민원 신고 접수 5일 만인 어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민원 후에도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할 때 그 원인을 드는 것은 한편에서의 전문성과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즉 공개나 소통의 의미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돗물 문제가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즉각 공개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서 함께 해결하지 않는 것, 그 과정에 그 어떤 은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 이미 그 물을 사용한 사람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걸 투명하게 많이 공개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이사장님 마지막으로요. 그 요즘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수돗물을 바로 먹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네, 학교에서도 지금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가서 예. 모두 다 병물로 지금 교체된 상태입니다. 예, 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서구에서, 인천 서구에서 나타나는 사태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지금 특별한 상황이고 네. 일반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정수기나 생수에 비해서 결코 수돗물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돗물의 안전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수돗물을 경원시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서구를 넘어서 부평구에서도 지금 대량의 유충이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돗물 시민네트워크의 염영철 이사장과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를 고발하는 YTN의 연속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체가 리베이트 실적에 따라서 원장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체 A사에 소속된 원장들의 단체 대화방. A사가 공지 문자를 올립니다. 한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수익을 많이 내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원장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과급을 준 계속 4월달인가 이게 한 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카톡에 알려줬어요. 좀 분발하라고요. 성과급은 A사의 운영 지침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지침을 보면 어린이집 투자 수익률이 6개월 동안 20%를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주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어린이집에 2억 원을 투자한 뒤 6개월간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면 원장에겐 300만 원이 돌아갑니다.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장들을 사기쳐서 임용한 후에 내가 너를 임용했으니까 나를 따라라. 그 모든 원장들이 그걸 따른 거죠. 성과급으로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셈입니다. 어떻게 있는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게 이상한 머리를 쓰신다고 이제 그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한 거지. A사는 합법적인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성과급 배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영리급의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성과급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되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원장이잖아요, 원장.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선 모든 예산을 어린이들을 위해 써야 하고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받아서
실제적으로는 페이백, 리베이트 등으로 본인들이 그 이상을 챙겼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에 대한 사기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들도 A사의 불법, 탈법 행태에 공모한 증거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시환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이 6번째로 공개됐습니다. 29살 남경읍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검찰로 넘겨지기 전 이름뿐 아니라 얼굴까지 공개된 남경읍.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 막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성착취 범죄 가담하신 동기 어떤 거예요? 죄송합니다.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조주빈과 무슨 관계였는지를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박사방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과의 말씀 말고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경읍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박사방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단순 유료 회원으로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주빈과 강훈, 이원호에 이어 남경읍까지 박사방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N번방 관련 문형욱과 안승진을 포함하면 성착취 범죄 피의자로서는 6번째입니다. 경찰은 남경읍을 포함해 조주빈의 공범 20명 가운데 19명을 검찰에 넘겼고 유료 회원 70여 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장윤정 선수가 올해 철인 3종 협회의 최우수 선수로 선발돼 트로피와 상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협회는 최숙현 선수 사태를 인지하고도 장 선수에 대한 시상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시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진행된 대한 철인 3종 협회 시상식 사진입니다. 정기 대의원 총회에 앞서 협회 동호인은 물론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포상을 내린 건데 엘리트 선수 중 올해의 선수상은 경주시청 장윤정이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협회는 당시 뉴질랜드 전지훈련으로 시상식에 불참한 장윤정에게 트로피와 상금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때 중국 쪽에서는 아무도 참석 못 하셔가지고 저희가 우편으로 트로피 전달을 했어요. 상금은요? 그거는 이제 계좌로 저희가 보내드리면 되는 거여가지고. 문제는 시상식 시점입니다. 대의원 총회가 있던 날은 지난 2월 14일. 협회가 공식적으로 최숙현 선수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힌 날로부터 이틀 뒤이자 협회장에게 보고까지 이뤄진 날입니다. 협회는 2월 12일경에 인지를 하였고 저는 2월 14일경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말대로 협회는 최숙현 선수의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장 선수에게 오히려 최우수 선수 포상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내부에서 제기된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시상을 강행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최우수 해야 되냐, 그리고 랭킹 거기에서 포상으로 해야 되냐, 직원들도 인지를 한 거죠. 협회는 당시에는 김규봉 감독에 대한 폭행 부분만 알았을 뿐 장윤정이 연관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것도 피해 선수가 아닌 김 감독에게만 폭행 여부를 확인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수박 겉핥기 조사 뒤였습니다. 그때는 김규봉 감독을 최숙현 선수가 경찰에 신고한다더라, 이거에서 폭행죄로. 장윤정 선수에 대해서는 전혀 바가 없다. 그렇죠. 가해자들 편에 선 듯한 협회의 대처가 소중한 목숨을 잃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협회 사무처장과 부장 등 실무자들은 최숙현 선수 사태 입막음 정황 등 이유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전북 임실군의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은 정말 자신과 아무 관계 없는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연락을 했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겁니다. 경찰과 소방이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시신을 발견한 건 지난 11일 오후 5시 반쯤. A씨는 이달 초 인사이동 이후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과 일하게 돼 힘들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변에 보냈습니다. 성추행했던, 성폭행했던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하느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을 저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는 못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공무원 B씨는 수십 년 전 석 달간 함께 일한 게 전부일 뿐이라며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심정이 굉장히 괴로워요. 저도 가족이 있고 얼마나 고통이 지금 심한지 몰라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유가족 측은 A씨가 성폭력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걸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심경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에게서 A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은 수사기관에 의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난 10일 백세를 일기로 타계한 우리나라 첫 국군대장 고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전우와 함께하고 싶다던 그의 바람대로 백 장군의 묘역엔 경북 다부동 등 6.25 격전지 8곳에 흙이 뿌려졌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태극기로 감싼 고 백선엽 장군의 관과 위패가 영결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첫 국군 대장을 지낸 고인이 이제 세상과 작별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 등 70여 명이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6.25 전쟁 당시 영상 속에 비친 젊은 백 장군의 모습은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장군님은 영웅이셨습니다. 백척간두 누란주의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을 기사회생시키셨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켜내셨습니다. Farewell, friend, and rest in peace. 빈소를 떠난 백 장군의 운구는 곧바로 대전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대전 현충원 장군 이묘역에선 좌우로 도열한 육군기가 백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가랑비가 뿌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부인 노인숙 여사의 헌화를 시작으로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됐습니다. 오직 국가와 군의 발전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에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 안보 체제의 굳건한 초석을 다져 놓으셨습니다. 전우와 함께하고 싶다던 백 장군의 묘역엔 경북 다부동 등 6.25 격전지 8곳에 흙이 뿌려졌고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입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입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온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나며 엇갈린 평가를 받았던 고인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노영희 변호사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진행하던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지난 13일 모 방송에서 고 백선엽 장군이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기 때문에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진행자인 노 변호사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백선엽 장군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이어 SNS를 통해 하차 소식을 알렸습니다.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추 장관과 신원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준모는
사준모는 지난 10일 법무부 직원이 언론 발표 전에 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누설했고 추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각지대도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달 3년 넘게 일하던 사회복지센터를 그만뒀습니다. 지난해 새로 부임한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했다가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겁니다.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종교적인 관련해서 강요를 해서 제가 계속 반발을 하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싸가지 없는 이라고 칭하거나 대체음을 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지만 돌아온 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장과 권고사직에 합의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내 문제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이걸 개선하고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 되는 게 가해자 처벌 규정이 지금 없어요.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언뜻 보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대부분은 40, 50대 남성 관리자였습니다. 오히려 실제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 고작 3%. 이마저도 절반은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고 43%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증인까지 확보를 해서 손배소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직원이기 때문에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나 파견 특수고용직, 경비원 등 갑질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조치 의무를 안 했을 경우에 처벌 조항이 있어야 법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용자와 함께 사용자에 준하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이렇다 보니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의 62%가 피해를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32%는 회사를 떠납니다. 1년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서울에서 올해 상반기 청약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청약 경쟁률이 4배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조사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16.8대 1이었던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올해 상반기에는 74.6대 1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청약 물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경쟁률은 4배 넘게 상승한 겁니다.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렌드가 청소년용 제품에 키 성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사를 출시하면서 7개월여 동안 신문과 잡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다고 거짓 과장 광고한 바디프렌드에 대해서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디프렌드는 키 성장 효능을 임상실험 등으로 증명한 적이 없고 기억력 등이 향상됐다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의 실험은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늑장 팬데믹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죠. 이후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고비마다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서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키운 WHO의 5대 거짓말을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WHO 거짓말의 시작은 팬데믹입니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팬데믹 선언을 늦추던 거브레우스스 사무총장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던 자신의 발언을 결국 한 달여 만에 뒤집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WHO의 말 바꾸기는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4월엔 환자나 의료진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We recommend the use of medical masks by people who are sick and those who are caring for a sick person at home.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처음에는 무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미 국무부는 대만이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사람 간 전파 위험을 경고했지만 WHO는 근거가 없다는 중국 주장을 두둔하며 이를 무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WHO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는 코로나19 전염의 가장 큰 특징인 무증상 감염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무증상 감염이 매우 드물다던 WHO는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some estimates that suggest that anywhere between 6% of the population and 41% of the population may be infected but not have symptoms. 전 세계 과학계가 지속해서 경고해온 코로나19의 공기 감염도 최근 마지못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in public settings, especially in very specific conditions, crowded, closed, poorly ventilated setting. 앞서 팬데믹 상황을 늦춰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은 WHO.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마다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면서 WHO가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명키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 측 지인과 만나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제보를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현직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손님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에 찔리고 가해자는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 문화전쟁 양상을 띠면서 마스크 착용 거부 시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랜싱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남성은 30분 전 70대 노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원인은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던 노인의 지적을 받고 말다툼이 시작됐고 옥신각신하던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지만 총에 맞은 남성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가 늘면서 미시간과 플로리다주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마스크 착용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I have a mask in my pocket. There are times that I think you should. There are times that I think you shouldn't. However, I do also believe that it's my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my health and not anybody else's to tell me. 마스크에 대한 서구의 부정적 인식에 트럼프 대통령 등 일부 정치권의 편견이 더해지면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마스크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까지 됐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자 유럽 각국이 잇따라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들에 대한 집단 면역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은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의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입증되면서 유럽 각국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확대에 나섰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11일부터 상점과 영화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위반하면 약 34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영국도 지난달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상점 등에서도 꼭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We want to give people more confidence to shop safely and enhance protections for those who work in shops. Both of these can be done by the use of face coverings.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제2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도 다음 달 1일부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가속화하는 조짐이 보인다며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We want to stress very importantly that face masks does not allow you to keep in close to other people. It does not allow you to go out if you have symptoms.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 봉쇄 없이 집단 면역 실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정부가 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죠. 특히 디지털 뉴딜엔 블록체인이나 5G, AI 등 IT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신기술들이 속속 뿌리를 내리면 가까운 미래 우리 생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선보인 디지털 공인신분증. 편의점에서 술을 사기 위해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제시가 필수였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경찰에 등록된 운전면허증 정보와 스마트폰 속에 암호화된 정보가 합쳐져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 셈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패스의 본인 확인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을 통한 운전면허 진위 확인을 결합하여 신분증의 도용이나 위변조와 같은 사회 문제를 ICT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 때는 약국에 마스크 재고량을 알려주는 앱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재고량 데이터를 개방하자 이를 활용한 앱이 속속 등장해 재고가 있는 약국을 실시간으로 알려줬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마스크 사례처럼 14만 2천 건의 공공 데이터가 담긴 데이터댐을 만들어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터댐 안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물론 인공지능 AI 학습용 데이터와 5G 등 민간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5G와 AI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 투자하는 예산은 오는 2025년까지 58조 2천억 원. 교육과 SOC 분야까지 디지털화해서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혁신하느냐에 이번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성적 부진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SK가 그라운드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수 간 체벌과 음주 무면허 운전, 그리고 문제 선수의 부적절한 복귀 추진 등이 맞물린 모습입니다. 서bun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 뒤 이미 탈퇴 처리됐던 내야수 강승우의 복귀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불러온 SK. 여기에 2군 선수들의 일탈 행위에도 내부 징계만 내리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군 일부 선수들의 무단 외출 등에 대해 선배들이 체벌을 가했고 후배 선수들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가벼운 내부 징계만 내린 겁니다. 구단이 이런 사태를 KBO에 보고하고 공론화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자체 징계 사유로 오판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자체 징계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은퇴하거나 축소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정규리그 승률 1위가 무색하게 10연패의 참사를 겪으며 9위로 추락한 데 이어 그라운드 밖에서도 대형 사고를 친 셈입니다.
SK의 경위서를 받은 KBO는 일탈 선수들은 물론 구단도 징계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구성원의 품위 손상 행위를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필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선언했던 SK. 성적 부진은 물론 선수단 자체 사건 사고가 맞물리면서 최악의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가 5개월 만에 필드로 돌아옵니다. 개인 통산 82승으로 개인 최다승 타이 기록을 작성한 우즈가 83승이라는 신기록의 역사를 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8년 전 메모리얼 토너먼트 마지막 날 16번 홀, 이 환상적인 칩인 버디가 우즈에게 극적인 역전승과 함께 이 대회 5번째 우승을 안겼습니다. 총 17번 출전에 5번 우승, 우승 확률 30%에 가까운 찰떡궁합이 우즈가 5개월 만에 복귀하는 무대를 이 대회로 선택한 이유기도 합니다. 복귀 준비를 모두 마친 우즈는 여느 때처럼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 would like to say that that I'm going to win the event. That's my intent. That's my intent coming in here. That's my intent going into every event. 그동안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대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던 우즈는 이젠 어느 정도 코로나19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tections that we've tried to implement on the tour have shown that we've had to make adjustments, but it's a risk that I'm willing to take.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권운동이 만들어낸 최근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Hopefully that doesn't happen in the future, but a movement and change is fantastic. That's how society develops, that's how we grow, that's how we move forward, that's how we have fairness. 이번 대회에는 첫날 우즈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는 세계 1위 로리 맥길로이를 비롯해 저스틴 토머스와 더스틴 존슨 등 세계 랭킹 톱5가 총출동해 돌아온 황제와 우승 경쟁을 벌입니다. 지난해 10월 샘 스니드의 개인 통산 82승 타이 기록을 작성한 우즈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약속의 땅 뉴어필드 빌리지에서 대기록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모처럼 고개를 내민 파란 하늘이 무척 반가운 하루였죠. 오늘 서울 하늘의 모습인데요. 시정이 무려 20km까지 시원하게 트이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부와 달리 남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밤까지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 충북과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지역 간의 강수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삼복 중 처음인 초복인데요. 오늘보다 기온도 큰 폭으로 오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29도까지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습도가 높아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또 동해안 지역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대구 1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9도, 춘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토요일엔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